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구글과 테슬라 모두 실적 발표 이후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고요. 본격적인 조정세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실적 시즌에 단기적인 조정세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긴 했지만 그 트리거가 트럼프의 암살 시도와 그에 따른 그 부상이 될 줄은 당연히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기대하던 조정이 왔으니까 계획대로 5에서 7% 빠지면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나이브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왜 우리가 7월에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 근거를 돌아보고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된 정보를 반영해서 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월에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었던 근거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4월의 조정부터 거의 3개월간 유지된 상승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의 자사주 매입이 줄어드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이 1차 지지선이라서 어제 테슬라나 구글 실적과 같은 촉매들이 몇 번 더 터진다면은 여기서 다음 지지까지는 한 4-5%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적 시즌의 자사주 매입 부분은 유효하긴 한데 큰 요인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 시즌에 비록 당면한 분기의 매출이나 이익 지표들은 달성하더라도 경영진이 그 이후 분기에 대해서 전망치를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조정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이클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우선 지금 요 주택 건설 경기는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연초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2분기 들어서 다시 악화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요 고용 지표들이 올해 들어서 가시적으로 악화되는 추세, 그리고 소비 쪽에서 소매 판매도 점점 악화 추세고, 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22년과 23년에 안 좋던 것이 올해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5월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보통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 때 이러한 경제지표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추이가 주가지수 레벨에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편이지만, 개별 기업들의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좀 후행해서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지표의 그런 구체적인 수치 자체를 예측해 보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CPI가 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고, 또 CPI나 실업률 같은 중요한 경제지표들은 산업지표들에 비해서 후행하거나 혹은 발표 직후 바로 시장에 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꽤나 이 영역은 효율적인, 그러니까 뭔가 초과이익을 내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분기별 한번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지표들보다 훨씬 후행해서 발표가 되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등락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죠. 그 말인즉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비드처럼 경기 국면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쇼크가 아니라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침체가 다가올 때 혹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찾아올 때 이 경제 지표에서 조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개별 종목의 포워드 가이던스나 밸류에이션에는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별 종목별로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는 항상 경제 지표에 후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장밋빛 전망에 많이 의존하고 있던 기업일수록 경기 국면의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적 발표 날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정되면서 등락폭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문가들의 매출 예상치나 그런 컨센서스는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10%, 20%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올해 2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이나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4월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지금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ASML, 테슬라, 구글에 이르기까지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되는 경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경영진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고, 하향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그 추세를 전환하거나 혹은 조정을 주는 트리거가 정말 그냥 명분에 불과한 트리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정의 트리거가 된 트럼프의 총격 사건은 단순히 명분상의 트리거가 아니라 매크로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시각과 대응이 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7월에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원래의 뷰는 몇 주 전 칼럼에서도 썼지만, 한 5에서 7% 수준의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해서 대선까지 랠리를 기대하는 것이 베이스 시나리오였고, 그 논리의 중심에는 옐런이 있었습니다. 지난 1944년부터 80년간 치러진 20번의 대선을 보면 선거 직전 3개월간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집권당이 승리하고 하락하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추이가 20번 중에 17번 일어났는데요. 그런 만큼 옐런은
5월 1일 QRA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서 드러낸 속내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다 엔화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라는 촉구에 이르기까지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가진 권한을 종횡무진 휘둘러서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만천하에 전혀 숨기지 않아왔습니다. 이 연준 못지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 정도로 드러내놓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다 보니 저 또한 옐런의 의중을 하반기 뷰에 많이 반영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S&P 500 지수고요. 이 파란 선은 영래포 시장에 있는 자금과 재무부의 TJ 잔고를 합한 값을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로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동성 지표인데요. 이 파란 선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영래포 시장과 재무부 잔고의 유동성이 시중으로 풀린다는 것이고, 이 파란 선이 내린다는 것은 영래포 시장과 재무부 잔고로 시중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설명력이 좋지는 않았는데 코비드 이후에 재정지출 파티가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시그널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금리 움직임, 그러니까 통화정책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책 측면에서 완벽한 그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꽤나 유의미한 시그널이 되어줍니다. 이제 코비드가 터진 직후에는 연준이 제로 금리를 선언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받쳐줬고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 유동성이 풀릴 때 함께 오르다가 2022년 초부터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조정이 오고, 또 2022년 말부터 재차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 오는 부분을 배제하고 놓고 보면 영래포와 TJ 잔고에 있는 그런 유동성이 코비드 이후로 거의 최소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1200 정도인데 이 중에서 800 정도를 지금 옐런이 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재선을 위해서 요 800을 소진하겠다는 의지를 5월부터 만천하에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래 시나리오는 이번에 조정이 조금 올 텐데 그게 본격적인 하락장보다는 한 5%에서 7% 정도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옐런조차도 바이든의 노세함과 경도 침해 증상에서 오는 각종 말실수 그리고 이어지는 사태까지는 예상하지도 막지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 대선 전국이 급변하면서 머리가 가장 아픈 사람 중 하나가 아마도 옐런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뇌피셜이자 가상의 시나리오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지금 TJ 그 재무부 잔고를 보시면 4월이랑 6월에 이제 세수가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하면은 그래도 4월, 6월 이렇게 좀 지출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출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물론 정확한 부분은 최근에 CBO 레포트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몇 주는 조금 홀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비록 해리스 지지 의사를 천명하긴 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해리스가 전면에 확실하게 나서는 것은 8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뿌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뇌피셜이 있는데요. 특히 해리스는 바이든 임기 동안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치적은 바이든 임기에 대한 평가와 기회를 같이 하겠죠. 그런 만큼 마지막 3개월의 자산 추이가 해리스의 당선에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옐런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물론 옐런의 희망 회로대로 세상이 흘러가진 않지만 어쨌든 옐런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7월 중순부터 지금 트럼프가 대세로 급부상한 지금 시점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시장에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물인지가 부각되고 8월 19일 이 전당대회에서 해리스가 데뷔함과 동시에 트럼프와 대조적인 그런 안정성과 온화함을 보이면서 시장도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대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옐런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옐런이 시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옐런과 집권당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렇다는 거죠. 한편 트럼프 입장에선 반대로 선거 직전 3개월 주가 추이가 당연히 좋지 않기를 바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그런 심경을 전혀 숨기지 않는데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파월이 옳은 일을 한다면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해줄 거라는 은근한 협박도 했죠. 그런데 저는 파월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트럼프의 의중을 떠나서 트럼프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주식시장에는 매우 매파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의 향방의 경우 해리스와 트럼프가 그래도 선거 날까지는 누가 될지 모르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박빙의 비등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옐런의 유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까지의 랠리를 가져올 것이고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좀 선반영해서 대선 전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어쨌든 옐런은 아마 대선까지 이 TJ 잔고를 다 소진하는 쪽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야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그의 그런 파괴
사회적인 정책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연말에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러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소진을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럼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주식시장이 대선까지 오를지 혹은 내릴지 어느 한쪽일지를 어떻게든 예측해서 베팅하는 식의 매매는 가장 하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확률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 자산군과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퍼폼할지를 따져 보았을 때 그 어떤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확률적 우위가 있고 기대값이 양인 그런 자산군, 그런 섹터를 판별해내는 것, 물론 모든 시나리오에서 좋은 자산군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엄청 좋고 이쪽에서는 엄청 나쁜 자산군이 있는 반면, 이쪽 시나리오에서는 적당히 좋지만 이쪽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 측면에서 보다 월등한 그런 섹터나 자산군을 판별해내는 것이 이제 글로벌 매크로라는 레이어를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 그게 뭐 자산 배분이든 가치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그 전략에 올바르게 반영한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